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마가 운동을 앞세워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대외 정책과 경제 현안 등에서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계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미국 대선 때도 그렇고 중요한 때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음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선서를 하고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전체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는데 김동석 대표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어느 한 장면을 꼽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어제 오늘까지 한 2, 3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를 하면서 제가 이번이 6번째 아마 대통령 취임식을 보고 참가하고 이러는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취임식입니다. 너무 워싱턴이 추워가지고 웬만하면 워싱턴 시내 전체에 거의 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취임식을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실외 행사를 없애고 취소하고서 그 의사당 안에 로튼다 홀에서만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그 취임식에 사람들을 부르는데 심지어는 연방 의원들도 좁으니까 가족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좋은 앞자리 대통령 그 좌석에 이 억만장자들, 이 구글, 아마존,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 애플이라든지 억만장자들은 부부 동반으로 해서 그냥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 오늘 그 취임식을 보면서 그리고 한 이틀 이걸 참가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선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오고 오늘 취임식에서 이 억만장자들이 저 앞에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 저게 그냥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억만장자들이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장면이 딱 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미 의사당은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폭도들의 난입 사태로 당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맞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배우로 지목받기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여기저기 있었죠. 트럼프 취임식뿐만 아니라 한 이틀 전서부터.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취임식 전 밤이 돼서 각종 행사가 있는데 이 추운데 워싱턴이 꽉 찼는데 어려운데도 붉은 물결입니다. 이게 마가, 트럼프를 상징하는 전국에 있는 마가라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 내가 진 거 아니다. 그래서 안 나가겠다. 이러면서 버티면서 폭도들을 의사당에 보내서 이 의사당을 공격했던 이 사람들이 대거 다 관련자들이 사면을 받고 너무 씩씩해지고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취임식을 보면은 이게 미국 이 시민 입장에서 이게 더구나 소수의 입장에서 이 취임식을 보면서 정말 이 어려운데 이 추운데 붉은 물결 이렇게 다 온 걸 보니까 트럼프는 그때의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이 폭동 수준의 일을 벌였던 사람들을 다 사면을 하면서 네. 이제 다시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이게 보여집니다. 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제 긴급 행정명령 서명할 거다 이런 걸 예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들 서명을 좀 했습니까? 발표를 하고 서명을 했죠. 네.
매우 큰 폭으로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명령으로만 대개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명령으로만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명령을 했다가 이게 만들어 놓은 법에 저촉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수정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재집권한 트럼프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전에 있던 내용들에 배치되는 방향에서 행정명령을 과감하게 했어요. 지금 한 100여 가지 이상으로 행정명령을 했는데 굉장히 미국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민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좀 주목하는 행정명령 하나만 꼽아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선거 운동할 때서부터 그리고 선거를 이긴 다음에 트랜지션, 저 인수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가장 긴장하는 거는 미국이 이민의 나라인데 미국 이민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신속하게 추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민 세관 단속국이 와가지고 조사해서 분리해서 그 다음에 수용해서 추방하고 범죄 이력이 있는 한 100만 명 이상을 우선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추방한다라는 이런 그 대통령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 장벽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을 그냥 전체를 이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화하면서 이걸 수사해가지고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 권익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에너지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에너지 비상사태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죠, 오늘. 다시 탈퇴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얼마든지 시추해가지고 에너지 가격 낮추는 이런 굉장히 혁명적인 이런 그 대통령 명령 서명했고요. 그다음에 관세로 대변되는 경제 무역, 그다음에 밸류라 그러죠. 사회 및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제까지 이민자들이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는 이런 그 평등한 사회의 이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연방 정부 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게 그냥 서민위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책이니까 부정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명령으로다 여러 가지 제도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 1월 6일 의사당 폭동 관련자들 일괄 많은 부분 사면 조치한 거죠.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엔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트럼프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권에 이렇게 거대한 주류로 떠오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보면은 8년 전에 트럼프가 왔을 때는 그냥 어쩌다 어려워진 미국에 이런 리더십이 들어온 걸로다가 알았는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 재집권하는 광경을 보면서 미국의 지식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나 미국의 지도급 사람들이 현실이구나 받아야 되겠다라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의 정치권이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양극화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유권자는 절대 다수인 백인들의 힘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몰렸다. 그래서 사실 2025년 1월 20일 오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달라진 미국의 시작하는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미국의 어려워진 현실에 그리고 화가 난 미국을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죠. 마가. 사회운동 세력들이 트럼프를 앞장세우고서 미국 정치권의 주류가 됐다.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북한 등 나라별로 보면 트럼프에게 나름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 정부를 관통하면서 월등한 관심사는 역시 중국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놓고서 미국의 대외 정책 같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권력 인수를 받으면서 오늘 취임식까지 보면은 중국 관련해서는 매우 준비된 전략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그리고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바이든 때 일어났던 전쟁을 트럼프는 나는 내가 취임하자마자 100일 내로 이거를 멈출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에라든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갇혔던 하마스의 포로가 돌아온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취임식 날은 좀 얘기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지만 중국 관련해서는 이전하고 다르게 매우 전략적으로 그 대처하려는 좀 유연성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아마 보시면은 뉴스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억만장자들, 빅테크를 주도하는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권력 중심에 들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과는 뭐 압박할 건 압박하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받을 건 받으면서 줄 건 주고 이런 관계가 될 것 같다. 거기에는 억만장자 기업인들이 그 중간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을 주셨고요. 자, 아까 이제 김동석 대표님 말씀하실 때 100일 내로 멈출 수 있겠다.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이라든지 자기가 집권하면 이건 멈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신감 있게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관심 끌 수 있는 대목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트럼프 2기 대외 정책 큰 성과로 이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 첫 번 집권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은 푸틴과의 관계는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복원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우방 국가들 힘을 가지고서 러시아에 대응하는 걸로 왔는데, 미국은 뭐 나토 탈퇴도 고려할 정도로 러시아의 유럽의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해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 트럼프하고서 이 대화 속에서 되기 때문에 곧 트럼프가 푸틴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선거 공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내가 종식시키겠다라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대외 정책 중에서 우리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직접 대화 재개 가능성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는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지난번에 2019년 만났을 때 그때와는 7년 사이에 많이 상황이 달라졌고, 또 뭐 북한도 러시아와 밀착한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늘 의원이 북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대개 전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때 미국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오바마가 트럼프 설명해줬는데 트럼프가 그때 잘 안 들었다는 게 얘기거리였는데, 오늘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은 나가면서 트럼프한테 위험 요소를 뭘 얘기해 줬을까라는 게 관심사였었습니다, 기자들의.
그런데 그런 걸 묻는 거에 북한이 언급됐죠. 그런데 북한이 언급되는데 트럼프가 북한인을 핵을 갖고 있는 걸 인정하는 뉘앙스를 갖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뉴스거리로다가 떴는데 이 트럼프는 오늘도 언급이 북한 김정은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핸들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미국의 위협이 안 되게끔 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도 그런 걸 좀 비추었죠. 이제까지 사실은 중국 외에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이런 외교 안보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종됐었죠. 북한 문제가. 트럼프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뭐 하와이에 떨어지고 알래스카 떨어진다 이런 위협이 있으면 트럼프가 북한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후순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전망되어 왔었는데요. 오늘 북한이 언급된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문제의 순위가 좀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몇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우리에게 큰 부담 지으려고 했는데 그 기조는 여전히 이제 유지될 걸로 전망이 돼요. 관련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뭐 선거 공약 때 절대 미국의 힘, 안보 무임 승차할 생각 마라. 한국 같은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미군 한 명 한 명당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저는 이 주한 미군 주둔비 관련해서는 이 바이든 때에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없던 걸로 하면서 다시 협상하자고서 이렇게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경제 정책이랄까요? 그 무역 통상 이외에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 때 시행했던 각종 투자 보조금 정책. 이게 트럼프 시대에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기업들에게 좀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경제팀은 대충 어떤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이든 때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때도 이걸 마무리 못 짓고서 약속했던 투자 보조금을 지급을 못 했는데 사실 바이든은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투자를 유치했지만 트럼프는 이거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으로다 와서 물건을 생산해내라. 라는 사인을 주면서 이제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배럴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바이든 때하고 많이 달라질 거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런 무역이나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얼마든지 거래하면서 이런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우리 정부 인사들, 국회의원들, 정치권 관계자들이죠. 그리고 재계 주요 인사들도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김동석 대표님이 보실 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서 이분들이 어떤 소통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진짜 무슨 소통을 하려면 이럴 때 올 게 아니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의 지도급들이 이 트럼프 재집권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한국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 초청받았다.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외교 현안, 우리의 현안을 전달하겠다. 누구를 만나겠다. 뭐 막 이러는데 제가 워싱턴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보고 이번에도 볼 때에 이런 와중에 와가지고 누구를 볼까? 너무 추워서 이 실내 행사하는데 취임식에 참가할 스페이스가 없어서 여기저기 어디내 누구 만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아주 리얼리티를 가지고서 허세 없이 필요한 부분만 필요할 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좀 취임식 이건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도 초청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김동석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럴 때 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생색내고 그게 아니고 좀 미리미리 좀 더 준비하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준비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일종의 쓴소리 주셨고요. 자, 한국의 정치 상황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측근 인사들이나 언론이 전하는 대한민국 관련 소식은 지금 어떤 기조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이 크게 변합니다. 달라진 미국이 시작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찾아와서 조르면은 이거에 관해서 얘기할까? 전혀 이 중심에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한국의 불안한 상황이 했을 때는 한국이 부럽다. 한국의 국민이 지켜주는구나. 민주주의를. 이런 부분은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요거 하나 좀 평소 때 궁금하던 건데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에 억만장자들 점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그 억만장자들이 아마 미 대통령 선거할 때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역할을 맡기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에게는 정부 효율성 이런 중책을 어떻게 보면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논리를 정부에 와서 그걸 효율화하는 작업.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과연 미국에서는 그 정부 효율성 작업이 민간 전문가 민간 기업인이 와서 하는 게 잘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을 때, 돈이 어려웠을 때 일론 머스크 같은 빅테크의 억만장자들이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거래한 결론이 정부 효율성위원회. 오늘 행정명령할 때 나는 대통령 명령으로 이런 기구를 설정을 한다라고 사인을 했어요. 이건 돈의 거래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제가 초반에 인상적이었다라는 거는 이 자본, 이 앨런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가 기반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거죠. 이거는 권력이 돈을 받고서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할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트럼프 권력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번 트럼프 권력이 자기 취임식에 특별하게 초청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 세계 이 극우파 권위주의 권력들을 겨냥해가지고 초청을 하고 이런 권력들과 결합을 해서 이런 억만장자들의 돈벌이의 권력이 결탁하는 모습이 이게 정부 효율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미국 시민으로 이걸 보면은 정부 효율성 보면은 믿음이 안 가고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동석 대표님은 오랜 시간 미국 현지에서 미국 정치 전반에 관심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한국 청취자들이 앞으로 트럼프 행보 가운데 이 부분만은 꼭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어떤 조언할 분야가 있으면 한 가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미국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민주주의다, 자유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서 미국이 관용을 가지고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소수계도 우리의 권익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도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거나 미국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관계할 때 초당적으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